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산새가 험하고 골짜기가 깊어 호랑이도 쉬어간다는 어느 깊은 산골에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나는 젊은 선비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선비의 이름은 김정호라 하였는데 그는 평소 성품이 대나무처럼 곧고 마음 씀씀이가 비단결처럼 고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칭송이 자자한 인물이었습니다. 홀로 계신 노모를 봉양하며 주경야독으로 학문에 정진하던 그는 이번 과거 시험에 꼭 급제하여 가문을 일으키고 어머니를 편안히 모시겠다는 굳은 다짐을 품고 길을 나선 참이었습니다. 그의 등에는 어머니가 정성스레 싸주신 보찜 하나가 단단히 매여 있었고 그 속에는 며칠을 버틸 수 있는 주먹밥 몇 덩이와 낙지만 깨끗하게 손질된 책 두어 권, 그리고 여벌에 옷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선비가 산 중턱에 다다랐을 무렵 화창하던 하늘이 갑자기 어두컴컴해지더니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는데 그 기세가 마치 하늘이 무너질 듯 사나웠습니다. 산새들이 부산스럽게 둥지를 찾아 날아들고 바람이 나뭇가지를 거세게 흔들며 기괴한 울음소리를 내는 것이 심상치 않은 폭우가 쏟아질 조짐이었습니다. 김정호는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하여 비를 피할 곳을 찾아보려 했으나 낯선 산길은 점점 험해지기만 했고 사방은 순식간에 어둠에 잠겨 지척을 분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선비는 이리저리 눈을 돌리며 바위 밑이나 큰 나무 아래라도 찾으려 애썼지만 야속한 빗방울은 이미 굵어져 그의 각과 도포자락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마치 하늘에서 구멍이 뚫린 듯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자 흙길은 금세 진창으로 변해 발을 내디딜 때마다 질퍽거리는 소리와 함께 신발이 푹푹 빠져 걷기조차 힘들 지경이 되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옷 속으로 스며들어 살갗에 닿을 때마다 오싹한 한기가 느껴졌고 선비의 입술은 추위로 파랗게 질려갔지만 그는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산짐승들의 울음소리마저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게 되자 세상에는 오직 거친 비바람 소리와 자신의 거친 숨소리만이 존재하는 듯하여 그는 마치 이 거대한 자연 속에 홀로 버려진 듯한 외로움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비틀거리며 산길을 헤매던 선비의 눈앞에 희미한 기와 지붕의 선이 번개 불빛에 잠깐 빛이 다 사라졌는데 그것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발견한 유일한 희망의 빛과도 같았습니다. 김정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그 희미한 형체가 있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것이 사람이 사는 민가가 아니라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낡은 사당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담장은 여기저기 무너져 내려 있었고 마당에는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 허리춤까지 올라와 있었지만 지붕만은 온전히 남아있어 비를 피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장소로 보였습니다. 선비는 조심스럽게 사당의 낡은 나무 문을 밀었는데 녹슨 경첩이 끼익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열렸고 그 소리는 빗소리 사이를 뚫고 텅 빈 마당에 공명하며 기묘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훅 끼쳐오는 냄새는 오래된 나무가 썩어가는 냄새와 먼지 냄새, 그리고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뒤섞인 묘한 향취였으나 비에 젖은 선비에게는 그마저도 반가운 안식처의 냄새로 느껴졌습니다. 그는 서둘러 처마 밑으로 몸을 피하고 젖은 갓을 벗어 물기를 털어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데 하얀 입김이 공중으로 흩어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당의 내부는 밖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황량하고 쓸쓸한 풍경이었는데 한때는 마을 사람들의 정성이 모였을 제단 위에는 거미줄이 겹겹이 쳐져 있었고 바닥에는 쥐들이 파놓은 듯한 구멍들이 보였습니다. 기둥에 칠해진 단청은 색이 발에 희미해져 있었고 벽에 그려진 그림들은 칠이 벗겨져 본래의 형상을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슬픈 눈빛을 한 인물들의 모습이 어렴풋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정호는 젖은 도포 자락을 짜내며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비어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서늘한 기분이 들어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는 사당 안쪽 구석진 곳 비바람이 들이치지 않아 비교적 바닥이 마른 곳을 찾아 자리를 잡으려 했으나 바닥에 쌓인 먼지가 두꺼워 소매를 걷어붙이고 주변에 굴러다니는 집단을 모아 바닥을 쓸어내야 했습니다. 쓱쓱 바닥을 쓰는 소리가 고요한 사당 안에 울려 퍼지자 잠시나마 무서움이 가시는 듯 했으나 빗줄기가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거세질수록 사당 안의 고요함은 더욱 깊어지고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비는 보찜을 풀어 마른 수건을 꺼내 얼굴과 목을 닦고 젖은 옷을 대충 추스른 뒤 보찜을 깔고 앉아 잠시 숨을 고르며 지친 다리를 두드렸습니다. 어느새 밖은 완전히 깜깜해져서 사당 문 밖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오직 세찬 바람이 문풍지를 덜덜 떨게 만드는 소리와 빗물이 처막 끝에서 떨어지는 소리만이 반복적으로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김정호는 혹시나 짐승이나 산적이 들이닥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문고리를 단단히 걸어 잠그고 싶었으나 이미 사가버린 문고리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덜렁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을 굳게 먹고 공자왈 맹자왈 성현의 말씀을 속으로 되뇌며 두려움을 떨쳐내려 노력했고 자신은 떳떳한 선비이니 귀신이나 삿된 기운이 함부로 범하지 못할 것이라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배가 출출하여 보찜 속에 있는 주먹밥 생각이 간절했으나 목이 말라 밥을 넘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았고 무엇보다 피곤함이 허기보다 더 크게 밀려와 그는 먹는 것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는 차가운 바닥의 냉기를 조금이라도 피하기 위해 웅크리고 앉아 무릎을 감싸 안았는데 고단한 하루의 피로가 어깨를 짓누르며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는 처음에는 시끄럽게 들렸으나 가만히 듣고 있자니 마치 일정한 장단에 맞춰 들려오는 자장가처럼 들려 그의 의식은 점차 몽롱해지고 현실과 꿈의 경계가 흐릿해져 갔습니다. 그는 잠을 청하기 위해 보찜을 베개 삼아 누웠는데 딱딱하고 차가운 나무바닥이 등베기에 닿아 불편했지만 이미 녹초가 된 몸은 그마저도 포근한 이부자리처럼 받아들였습니다.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니 낡은 석가래 사이로 검은 어둠이 꽉 차 있었고 가끔씩 번개가 칠 때마다 석가래의 그림자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뱀처럼 꿈틀거리는 듯 보여 흠칫 놀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정호는 애써 눈을 감고 고향집에 계실 어머니가 따뜻한 아랫목에서 바느질을 하고 계실 평화로운 모습을 상상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사당 안의 공기는 바깥보다 차갑게 느껴졌는데 그것은 단순한 기온의 탓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사람의 온기가 닿지 않아 쌓인 적막과 고독이 만들어낸 냉기인 것 같았습니다. 선비는 몸을 웅크려 체온을 유지하려 했고 자신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끼며 서서히 깊은 잠의 수렁으로 빠져들 준비를 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과거 시험의 답안을 작성하는 상상과 산길을 헤매던 기억이 뒤죽박죽 섞여 떠올랐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고 빗소리는 점점 더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처럼 아득하게 변해갔습니다. 잠이 들락 말락하는 비몽사몽간에 김정호는 문득 사당 구석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지는 듯하여 화들짝 놀라 눈을 떴으나 보이는 것은 어둠뿐이었고 들리는 것은 여전한 빗소리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너무 긴장한 탓이라 여기며 다시 눈을 감았지만 등 뒤에서 누군가가 차가운 손으로 슥 훑고 지나가는 듯한 섬뜩한 느낌은 쉽게 지워지지 않아 한동안 뒤척여야 했습니다. 바람이 문틈으로 새어들어와 촛불도 없는 사당 안을 휘젓고 다녔고 그 바람결에 실려온 냄새 속에는 비냄새 외에도 설명할 수 없는 비릿한 쇠냄새 같은 것이 섞여 있는 듯했습니다. 선비는 마음속으로 정신을 되새기며 사필귀정이라 올바른 마음을 가진 이에게는 해가 미치지 않을 것이라 믿으며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밖에 빗줄기는 조금 가늘어진 듯 소리가 잦아들었지만
대신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가끔 들려와 정막을 깨트리곤 했습니다. 그는 이제 몸을 움직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아 바닥의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을 느끼면서도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무력감 속에 완전히 몸을 맡겼습니다. 그의 의식이 점차 희미해지며 꿈길로 들어서려는 찰나 사당 밖에서 후우하고 긴 한숨 소리 같은 바람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것은 마치 누군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내뱉는 탄식처럼 들려 가슴 한구석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김정호는 그것이 늙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일 것이라 단정짓고 애써 무시하며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기 위해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제 그의 주변을 감싸던 사당의 낡은 나무 냄새와 흙 냄새는 점차 옅어지고 그는 현실의 감각을 잃은 채 깊고 어두운 무의식의 세계로 완전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잠이 깊어질수록 선비의 몸은 무거워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깃털처럼 가벼워져 어디론가 떠다니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꿈속에서는 비도 오지 않고 춥지도 않은 따뜻한 곳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바람과는 달리 꿈의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따뜻한 안방이 아니라 더욱 깊고 차가운 어둠이었으며 그 어둠 속에는 그가 알지 못하는 슬픈 사연이 웅크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당 안의 공기가 미세하게 일렁이며 보이지 않는 기류가 형성되었고 잠든 선비의 얼굴 위로 창백한 달빛 같은 것이 아주 잠깐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깊은 잠에 빠진 김정호의 귓가에는 더 이상 빗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대신 사당 바닥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듯한 미세한 진동과 함께 누군가가 끄적끄적 글씨를 쓰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붓으로 종이 위를 스치는 소리가 아니라 무언가 젖은 것으로 거친 바닥을 문지르는 듯한 질척하고 불길한 소리였으나 선비는 이미 너무 깊은 잠에 빠져 있어 깨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꿈속 풍경은 서서히 바뀌어 그는 자신이 누워있는 사당 안에 그대로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꿈속의 사당은 현실보다 더욱 춥고 시리고 푸르스름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선비는 몸을 움직이려 했으나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꼼짝도 할 수 없었고 목소리를 내어 누구 없느냐고 묻고 싶었으나 목구멍이 막힌 듯 소리가 나오지 않아 답답함에 가슴을 쳤습니다. 그때 닫혀있던 사당의 문이 소리 없이 스르르 열리며 차가운 밤 안개가 발밑으로 스며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 안개는 살아있는 생물처럼 선비의 발목을 감아올리며 그를 더욱 옥죄어 왔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하고 식은땀을 흘리며 발버둥 쳤지만 보이지 않는 힘이 그를 강하게 짓누르고 있어 그저 눈만 크게 뜬 채 앞을 주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희미한 형체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그저 하얀 천조각이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보였으나 점차 사람의 형상을 갖춰가며 선비가 누워있는 쪽으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형체는 발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다가올수록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한 살기를 뿜어내고 있었고 김정호는 심장이 터질 듯한 공포를 느끼면서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소복을 입은 여인의 모습이었는데 긴 머리카락을 풀어 헤쳐 얼굴을 가리고 있어 누군지 알아볼 수 없었으나 그녀가 내뿜는 기운은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인은 선비의 머리맡에 멈춰섰고 그녀의 옷자락에서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물기가 뚝뚝 떨어져 바닥을 적시고 있었는데 그 물은 맑은 물이 아니라 검붉은 색을 띠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소름 돋게 만들었습니다. 김정호는 꿈속에서조차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여전히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머리카락 사이로 창백하다 못해 투명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눈은 판이 비어있는 듯 깊은 어둠을 담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타오르는 불길 같은 원망이 서려 있어 선비는 그 눈빛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여인은
아무 말 없이 선비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자신의 손가락을 들어 올렸는데 그 손가락 끝에서는 검은 액체가 잉크처럼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는데 한 획 한 획 그을 때마다 사당 안에는 끼기소라는 긁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마치 뼈를 깎는 고통을 호소하는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선비는 그녀가 무엇을 쓰는지 보려 애썼으나 시야가 흐려 잘 보이지 않았고 다만 그녀의 어깨가 흐느끼듯 들썩이는 것을 보며 형용할 수 없는 연민과 공포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윽고 여인이 손을 멈추고 다시 일어섰을 때 바닥에는 선명하게 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의 피로 쓴 듯 검붉게 빛나고 있었고 그 글자에서 뿜어져 나오는 한기가 선비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여인은 입을 벌려 무언가를 말하려 했으나 입안에는 있어야 할 혀가 보이지 않았고 그저 그르륵거리는 끓는 소리와 함께 검은 피만이 입가로 흘러내려 그녀의 하얀 소복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 처참한 모습에 김정호는 경악하여 뒤로 물러나려 했으나 여인은 슬픈 눈으로 그를 응시하며 손가락으로 바닥에 쓴 글자를 가리킬 뿐이었습니다. 선비의 시선이 그녀의 손가락 끝을 따라 바닥으로 향하자 거기에는 원윤이라는 글자가 소름 끼치도록 선명하게 적혀 있었고 그 글자를 보는 순간 그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과 함께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밖에서는 천둥이 치며 사당 안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췄고 그 순간 여인의 모습은 연기처럼 흩어져 사라졌으나 바닥에 쓰인 글자만은 더욱 붉게 타오르며 선비의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김정호는 이 끔찍하고도 생생한 꿈에서 깨어나기 위해 몸부림쳤고 자신의 비명소리에 놀라 거친 숨을 몰아쉬며 현실의 세계로 돌아오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김정호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을 떴을 때 그의 시야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간밤의 공포스러운 어둠이 아니라 낡은 문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눈부신 아침 햇살이었습니다. 밤새 사당 지붕을 뚫을 듯 퍼붓던 비는 어느새 그쳐 있었고 밖에서는 이름 모를 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청명하게 들려와 간밤의 악몽이 마치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선비의 등줄기는 식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심장은 여전히 북소리처럼 쿵쿵거리고 있어 그는 한동안 자리에 앉은 채 멍하니 허공만 응시하며 놀란 가슴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꿈속에서 보았던 그 여인의 처참한 모습과 혀 없는 입에서 흘러나오던 끓는 듯한 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아 그는 마른 세수를 몇 번이나 반복하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정신이 조금 돌아오자 그는 떨리는 눈길로 여인이 피로 글씨를 썼던 바닥을 조심스럽게 내려다보았는데 다행히 그곳에는 붉은 핏자국 대신 빗물이 샌 얼룩만이 기묘한 모양으로 번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얼룩의 형태가 마치 간밤에 보았던 원자와 흡사해 보이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기분 탓인지 아니면 하늘이 보내는 어떤 계시인지 알 수 없어 선비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찝찝한 기분을 떨쳐내기 위해 서둘러 짐을 챙기기 시작했는데 손이 떨려 보찜에 매듭을 묶는 것조차 쉽지 않았고 자꾸만 등 뒤를 돌아보게 되는 불안감은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사당 안의 공기는 어젯밤보다 한결 맑아졌지만 그 속에 배어있는 서늘한 한기는 여전하여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구석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사당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비온 뒤에 숨내음이 코끝을 찔러왔는데 젖은 흙냄새와 풀냄새가 어우러져 상쾌하면서도 어딘가 비릿한 냄새가 섞여 있어 묘한 불쾌감을 자아냈습니다. 김정우는 잠시 멈춰서서 자신이 하룻밤을 보낸 사당을 올려다보았는데 밝은 햇살 아래 드러난 사당의 모습은 밤에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초라하고 낡아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무성하게 자란 잡초들 사이로 드러난 깨진 기와 조각들이
마치 버려진 무덤의 뼈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고, 처마 밑에 매달린 낡은 풍경은 바람도 없는데 혼자서 댕그렁 소리를 내며 흔들려 선비의 발걸음을 재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길을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발밑에 진흙이 질척거리며 그를 붙잡는 듯하여 산을 내려오는 길이 올라갈 때보다 더 힘들고 더디게 느껴졌습니다. 산을 다 내려와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마을은 아침밥을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으나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활기찬 소리는 들리지 않고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보통의 시골 마을이라면 아침 일찍부터 소를 모는 소리나 아이들의 울음소리, 아낙네들이 우물가에서 나누는 수다 소리로 시끌벅적해야 마땅했으나 이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김정호가 마을 입구의 장승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자 밭을 갈던 농부들이 일손을 멈추고 그를 빤히 쳐다보았는데 그들의 눈빛에는 낯선 이방인에 대한 호기심보다는 경계심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으나 아무도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고 오히려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며 그를 피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선비는 마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으나 밤새 굶주린 배를 채우고 한양으로 가는 길도 물어야 했기에 용기를 내어 마을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기와집과 초가집이 섞여 있는 마을의 풍경은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으나 집집마다 대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담장 너머로 보이는 마당들도 지나치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어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세트장 같은 이질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우물가의 물동이를 이고 가는 한 아낙네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으나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황급히 얼굴을 가리고 도망치듯 자리를 피해버려 선비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몹쓸 병이라도 옮기는 사람인 양 취급하는 마을 사람들의 태도에 김정호는 불쾌감보다는 의구심이 먼저 들었고 이 마을에 무언가 숨겨진 사연이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한복판에 이르자 다른 집들보다 담장이 높고 기와가 번듯한 큰 집이 눈에 들어왔는데 소슬대문이 우뚝 서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마을의 촌장이나 유지가 사는 집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김정호는 그 집으로 가서 정식으로 인사를 하고 도움을 청하기로 마음먹고 옷매무새를 단정히 한 뒤 대문 앞에서 헛기침을 하며 주인을 찾았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늑수그레한 하인이 나와 문을 빼꼼히 열고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는데 그의 눈빛 역시 다른 마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어 선비는 짐짓 태연한 척하며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지나가던 과객이 오만 촌장 어른을 뵙고 문안 인사를 드리고자 하니 통지해 주시오. 선비의 당당한 태도에 하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고 한참 뒤에야 다시 나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안내를 받아 들어간 사랑방에는 백발이 성성하고 눈매가 날카로운 노인이 곰방대를 물고 앉아 있었는데 그가 바로 이 마을의 일을 좌지우지하는 촌장 최 씨였습니다. 촌장은 겉으로는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으나 그 눈빛은 먹이를 노리는 매처럼 매섭게 빛나고 있어 김정호는 본능적으로 그가 만만치 않은 인물임을 느꼈습니다. 선비가 정중하게 절을 올리고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자 촌장은 짐짓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으나 그의 시선은 끊임없이 선비의 표정을 살피며 무언가를 탐색하는 듯 했습니다. 허허 젊은 선비가 먼 길을 가느라 고생이 많았구려. 그래 어젯밤 그 험한 비바람을 어디서 피했단 말이오. 촌장의 질문은 평범한 안부 인사처럼 들렸으나 그 속에 담긴 날카로운 가시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김정호는 아무런 의심 없이 지난밤 자신이 겪은 일을 사실대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산 중턱에 있는 낡은 사당에서 하룻밤 신세를 졌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촌장이 들고 있던 찻잔이
발그락거리는 소리를 내며 받침대에 부딪혔고 그의 얼굴에서 인자하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창백한 기색이 감돌았습니다. 사당이라니. 자네 지금 그 산속에 있는 버려진 사당에서 잤다는 말인가? 촌장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억눌린 분노가 섞여 떨리고 있었고 방 안에 있던 하인들조차 숨을 죽이며 촌장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선비는 촌장의 반응이 지나치게 과민하다고 생각하며 비가 너무 거세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헌데 그곳에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하고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촌장은 헛기침을 하며 애써 평정심을 되찾으려 했으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은 그의 불안한 심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오래전부터 부정한 기운이 감돌아 마을 사람들도 얼씬하지 않는 곳이네. 젊은 사람이 겁도 없이 그곳에 발을 들이다니 큰 화를 입을 뻔했구려. 촌장은 애써 점잖은 척하며 말했으나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선비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명백한 적개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정호는 이쯤에서 물러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으나 간밤의 꿈이 자꾸만 마음에 걸려 자신도 모르게 꿈 이야기를 꺼내고 말았습니다. 실은 간밤에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소복을 입은 처녀가 나타나 선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촌장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버럭 소리를 질렀는데 그만 그따위 헛소리는 집어치우시오 하는 그의 고함 소리가 사랑방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촌장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고 목에 핏대까지 세우며 선비를 손가락질했는데 그것은 단순히 미신을 싫어하는 사람의 반응이라기보다는 무언가 들켜서는 안 될 비밀을 들킨 사람의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어디서 감히 상스러운 귀신 타령을 늘어놓는가 재수없게 실이 썩 나가지 못하겠느냐. 촌장은 하인들을 불러 당장 이 선비를 내쫓으라고 명령했고 당황한 김정호는 해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하인들의 손에 이끌려 마당으로 밀려났습니다. 대문 밖으로 쫓겨난 김정호는 닫힌 대문을 멍하니 바라보며 황당함과 모멸감을 느꼈으나 한편으로는 촌장의 그토록 격렬한 반응이 오히려 자신의 꿈이 단순한 개꿈이 아니었음을 방증하는 것 같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무언가 있다. 분명히 저들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어. 선비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보찜을 고쳐 셌는데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그가 쫓겨나는 모습을 보고 끼리끼리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선비 사당 이야기를 했나 봐. 촌장 어른 성질을 건드렸구먼. 귀신이 씌었나.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선비는 사당과 귀신 그리고 촌장이 얽힌 어두운 연결고리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대로 마을을 떠나야 할지 잠시 고민했으나 억울함을 호소하던 꿈속 여인의 눈빛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려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선비로서 그리고 사람의 도리를 아는 자로서 억울한 원혼을 외면하고 도망치듯 떠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 호기심과 정의감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김정호는 마을을 떠나는 척하며 큰 길을 따라 걷다가 마을 외곽에 떨어져 있는 허름한 주막을 발견하고는 그곳에서 잠시 머물며 동태를 살피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막은 기울어가는 초가집으로 간판조차 제대로 달려있지 않았지만 왠지 그곳이라면 마을의 비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주막 안으로 들어서자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내부는 어둑어둑했고 퀴퀴한 술 냄새와 오래된 묵은내가 섞여 코를 찔렀지만 손님은 한 명도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주모를 부르자 부엌 쪽에서 늑수그레한 노파 한 명이 절뚝거리며 나왔는데 그녀는 한쪽 눈이 하얗게 먼 맹인이라 선비는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 칠 뻔했습니다. 하지만 노파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도 선비가 있는 곳을 정확히 향하며 걸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손님은 뉘신데 이 망해가는 주막을 찾으셨소. 마을 사람들은 얼씬도 안 하는 곳인데 김정호는 노파의 말 속에 뼈가 있음을 느끼며
자리에 앉았고 국밥 한 그릇을 주문하며 자연스럽게 말을 붙였습니다. 지나가던 과객입니다. 촌장 댁에서 문전박대를 당해 이곳까지 오게 되었지요. 선비의 말에 노파는 국자를 젓던 손을 멈추고 묘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는 비웃음인지 연민인지 알 수 없는 기묘한 표정이었습니다. 허최 부자 댁에서 쫓겨났다 보아하니 사당 이야기라도 꺼낸 모양이구려. 노파의 입에서 사당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김정호의 눈이 번쩍 뜨였고 그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할멈은 무언가 알고 계시는구려. 그 사당에 대체 무슨 사연이 있기에 사람들이 그리도 쉬쉬하는 겁니까? 노파는 대답 대신 탁한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켜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젊은 양반 모르는 게 약일 때가 많소. 이 마을은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썩어 문드러진 지 오래라오. 노파는 행주로 탁자를 훔치며 툭 내뱉듯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짙은 회한과 분노가 서려 있어 선비의 귀를 잡아 끌었습니다. 김정우는 주머니에서 엽전 몇 덤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노파의 말을 재촉했습니다. 제 꿈에 혀가 잘린 처녀가 나타났습니다. 피로 원통할 원자를 쓰고 갔단 말입니다. 이것이 그저 꿈입니까? 선비의 고백에 노파의 굳었던 얼굴이 일그러지며 하얗게 먼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연화 아씨. 기어이 원혼이 되어 나타나셨구려. 노파는 탁자를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처절하던지 주막에 낡은 기둥이 울릴 정도였습니다. 김정호는 노파가 진정하기를 기다리며 물 한 그릇을 건넸고 한참 뒤에야 노파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3년 전이었소. 이 마을에 연하라는 고운 처녀가 살았는데 효심 깊고 착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지. 헌데 어느 날 갑자기 촌장 댁에서 도둑으로 몰려 노파의 이야기가 시작되자 주막 밖에 바람 소리가 거세지며 문풍지를 덜컹거렸고 마치 그날의 비극을 다시 불러오는 듯한 음산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촌장은 당시 관아에서 내려온 구호 물자를 몰래 빼돌려 착복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된 연화가 이를 바로잡으려 하자 그녀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것이었습니다. 촌장놈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죄 없는 처녀를 관아 창고를 턴도둑으로 몰았고 말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며 노파는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흐느꼈는데 선비는 주먹을 불끈 쥐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혀를 잘랐단 말입니까? 김정호의 떨리는 질문에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선비의 머릿속에는 꿈속 여인의 모습과 겹쳐지며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 뒤로 연하아 씨는 사당에 갇혀 피를 토하며 죽어갔고 촌장은 시신을 몰래 처리하고는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을 퍼뜨려 사람들의 발길을 끊어버린 게요. 노파의 증언은 충격적이었고 마을 사람들이 침묵했던 이유가 촌장의 권세에 눌려 두려움에 떨었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정우는 분노로 몸이 떨려 견딜 수가 없었지만 차분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다짐하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할멈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제가 그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선비의 결연한 눈빛에 노파는 처음으로 희망을 본 듯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막 밖에서는 어느새 해가 기울어 땅거미가 지기 시작했고 마을은 더욱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김정호는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리며 노파와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그의 머릿속에는 촌장을 어떻게 압박하여 자백을 받아낼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단순한 힘 대결이 아니라 죄 지은 자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야 한다는 선비의 지략이 빛을 발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고 감춰진 진실을 햇빛 아래 드러내기 위한 준비는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을 눈치챈 것일까? 주막 주변을 서성이는 수상한 그림자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촌장이 보낸 감시자들이
주막을 애워싸고 있었지만 김정호는 오히려 그들을 이용할 생각을 하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밤 사당의 문이 다시 열릴 것입니다. 선비가 짐짓 큰 소리로 말하자 밖에서 엿듣던 그림자들이 놀라 후다닥 달아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문은 발보다 빠르다고 했으니 이 말은 곧 촌장의 귀에 들어갈 것이고 겁에 질린 촌장은 스스로 무덤을 팔 행동을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김정호는 하얀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주막을 나섰고 그의 손에는 붓과 종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노파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배웅했지만 선비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을 한가운데 있는 광장으로 향하지 않고 다시 산 위로 올라가는 길을 택해 촌장의 하수인들을 따돌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목적지는 사당이 아니라 촌장의 집 뒷마당과 연결된 대나무 숲이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대나무들이 서로 부딪히며 스산한 소리를 내는 그곳에서 선비는 촌장의 심장을 옥죄어 갈 연극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마을은 죽은 듯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밑에는 폭발하기 직전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고 김정호는 그 긴장감의 뇌관을 건드리기 위해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촌장의 집 담벼락에 다다른 선비는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촌장의 불안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놈이 아직도 마을에 있단 말이냐. 당장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 악에 바친 촌장의 명령 소리는 선비의 결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이제 곧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김정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담장을 넘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촌장댁 뒤편 대나무 숲은 바람이 불 때마다 스스스 하는 소리를 내며 마치 수많은 영혼들이 속삭이는 듯한 기묘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김정호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대나무 사이에 몸을 숨기고 미리 준비해온 하얀 천 조각들을 나뭇가지 곳곳에 매달아 바람에 날리게 두었는데 어둠 속에서 희끗희끗 움직이는 그 모습은 영락없는 귀신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는 품에서 풀피리를 꺼내어 입에 물고는 낮고 길게 소리를 내어 울리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는 대나무 숲의 공명과 어우러져 마치 여인이 흐느껴 우는 듯한 구슬픈 곡소리로 변해 밤 공기를 타고 촌장의 안방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이는 단순한 속임수가 아니라 죄지은 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공포를 끄집어내기 위한 선비의 치밀한 심리전이자 억울하게 죽은 연화의 한을 대신 전하는 의식이기도 했습니다. 사랑방에서 불안에 떨며 독한 술을 들이키던 촌장 최 씨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희미한 울음소리에 잔을 든 손을 멈추고 귀를 쫑긋 세웠는데 그 소리는 바람소리 같기도 하고 사람의 목소리 같기도 하여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술에 취해 헛소리를 듣는 것이라 치부하려 했으나 소리는 점차 또렷해지며 원통하다, 원통하다 하는 말소리처럼 들려오기 시작해 그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최 씨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방문을 벌컥 열어젖히고 마당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는데 누구냐 누가 감히 내 집에서 곡을 하느냐 하는 그의 고함 소리는 공포에 질려 째지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하인들이 놀라 뛰어나왔으나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대나무 숲 쪽에서 불어오는 찬바람만이 타나니 마당을 휩쓸고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촌장의 눈에는 대나무 숲 사이로 하얀 형체들이 춤을 추듯 일렁이는 것이 보였고 그것이 자신을 향해 손짓하는 연화의 모습처럼 보여 그는 기겁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저것 봐라. 전현이 다시 왔다. 썩 물러가라. 최 씨는 마루 밑에 두었던 장검을 꺼내 허공을 향해 마구 휘두르기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베는 그의 모습은 마치 미쳐버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인들은 주인 영감이 헛것을 보고 난동을 부리는 모습에 두려움을 느껴 감히 말리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고 이 소란스러운 소리는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고 담장을 넘어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잠들어 있던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잠에서 깨어 무슨 난리가 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촌장댁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마을 어귀에 있던 주막에서도 눈먼 노파가 거리로 나와 꽹과리를 두드리며 동네방네 소리치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한 맺힌 절규처럼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늘이 노하셨다. 억울한 원혼이 눈을 뜨고 피눈물을 흘리는데 산 사람들이 어찌 편히 잠을 자느냐. 노파의 외침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죄책감과 두려움을 자극했고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횃불을 들고 하나둘씩 광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촌장댁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와 노파의 외침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오늘 밤 무언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마을을 덮고 있던 침묵의 껍질이 깨지고 감추어졌던 진실이 밖으로 튀어나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정우는 마을 사람들이 충분히 모였다고 판단하자 대나무 숲에서 내려와 촌장댁 담장을 넘어 마당 한가운데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는데 그의 등장은 소란스럽던 마당을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얀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당당하게 서 있는 선비의 모습은 달빛을 받아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심판관처럼 위엄이 넘쳐 흘렀고 칼을 휘두르던 촌장조차 그의 기세에 눌려 멈칫했습니다. 최 촌장 무엇이 그리 두려워 허공에 칼질을 해대시오. 죄 없는 자는 귀신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법이거늘. 김정호의 목소리는 낮지만 힘있게 울려 퍼져 흥분한 촌장의 귀에 정확하게 박혔습니다. 촌장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충혈된 눈으로 선비를 노려보았는데 그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져 흉물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네 이놈 내 놈이 요망한 짓을 꾸민 것이지 감히 양반을 능멸하고 마을을 어지럽히다니 내 너를 당장 관아에 넘길 것이다. 촌장은 악을 쓰며 달려들 기세였으나 김정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응수했습니다. 관아에 가는 것은 제가 아니라 당신이 될 것입니다. 3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저 혼자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비의 말이 떨어지자 촌장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고 그는 쥐고 있던 칼을 떨어뜨릴 뻔하며 뒤로 주춤 물러났습니다.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마을 사람들의 소리가 점점 커지자 김정우는 대문을 활짝 열라고 하인들에게 호통을 쳤고 얼떨결에 하인들이 문을 열자 수많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마당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선비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 있는 촌장을 번갈아 보며 숨을 죽였는데 그 긴장감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와 같았습니다. 김정우는 사람들을 향해 돌아서서 또렷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이 마을을 짓누르고 있던 어둠을 걷어내야 합니다. 3년 전 사라진 연화 낭자가 정말 도둑이었는지 아니면 억울한 희생양이었는지 밝혀야 할 때가 왔습니다. 선비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쉬쉬하며 덮어두었던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역시 이상했어. 그 착한 연화가 도둑질을 할 리가 없지. 촌장 어른이 뭔가 숨기는 게 분명해. 사람들의 의심하는 눈초리가 자신에게 쏠리자 촌장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하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들이 다 미쳤나? 어디서 굴러먹던 선비놈의 말만 믿고 나를 의심해. 내가 이 마을을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예전 같은 위엄을 갖지 못했고 오히려 궁지에 몰린 쥐의 발악처럼 들려 사람들의 신뢰를 더욱 잃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때 주막의 눈먼 노파가 인파를 해치고 앞으로 나와 지팡이로 바닥을 쿵쿵 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증인이오. 그날 밤 촌장이 연화를 끌고 가는 것을 내 귀로 똑똑히 들었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불쌍한 아이의 입을 틀어막고 산으로 끌고 가지 않았소. 노파의 생생한 증언이 이어지자 촌장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경악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김정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촌장을 향해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촌장, 당신이 연하 낭자의 혀를 자르고 사당에 가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더러운 횡령장부가 드러날까 두려웠던 것 아닙니까? 횡령장부라는 말이 나오자 촌장은 마치 감전이라도 된 듯 몸을 부르르 떨며 바닥에 주저앉았는데 그것은 긍정의 표시나 다름없었습니다. 김정호는 미리 생각해둔 바가 있는 듯 마을 사람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발뺌할 테니 우리가 직접 찾아봅시다. 촌장이 그토록 사람들이 가지 못하게 막았던 그 낡은 사당 그곳에 모든 진실이 묻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도 진실을 알고 싶은 욕구에 고개를 끄덕였고 횃불을 든 행렬이 산속 사당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촌장은 하인들에게 끌려가다시피 하며 그 뒤를 따랐는데 그의 다리는 풀려 제대로 걷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밤길을 걸어 사당으로 향하는 동안 하늘에서는 다시 부슬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횃불이 비에 젖어 치익 소리를 내며 타오르는 모습이 마치 억눌린 분노가 폭발하는 듯했습니다. 산길은 어둡고 험했지만 수십 개의 횃불이 밝히는 불빛 덕분에 대낮처럼 환했고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는 땅을 울리며 산짐승들조차 숨을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사당에 가까워질수록 촌장의 저항은 심해졌는데 안 돼. 거기는 안 돼. 귀신이 나온단 말이다. 하며 비명을 질러댔지만 이미 분노한 마을 청년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일행이 사당 앞에 도착했을 때 낡은 사당은 빛 속에서 더욱 을씨년스럽게 서 있었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바람 소리는 마치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김정호는 망설임 없이 사당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횃불의 불빛이 사당 내부를 비추자 먼지 쌓인 바닥과 낡은 기물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어젯밤 꿈속에서 여인이 피로 글씨를 썼던 그 자리에 서서 마을 사람들에게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이곳입니다. 억울한 원혼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한을 남긴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선비는 바닥에 깔린 썩은 나무 판자를 드러내기 위해 주변에 있던 쇠스랑을 집어들었고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그의 손동작을 주시했습니다. 판자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뜯겨 나가자 그 아래에는 흙바닥이 드러났는데 흙의 색깔이 유독 검붉게 변해 있어 누군가 피를 흘린 자리임을 짐작게 했습니다. 선비가 조심스럽게 흙을 파내기 시작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낡은 괴짝 하나가 흙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것은 기름종이로 겹겹이 쌓여 있어 습기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촌장은 괴성을 지르며 달려들어 괴짝을 빼앗으려 했으나 마을 청년들이 그를 가로막고 바닥에 무릎을 꿇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김정호가 괴짝을 열자 그 안에는 촌장이 관아의 물품을 빼돌리고 작성한 이중 장부와 함께 연화가 잃어버렸다고 알려졌던 옥비녀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옥비녀를 본 마을 아낙네들 중 몇몇은 나이고 저건 연화 어머니가 시집갈 때 주려고 아끼던 것인데 하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장부를 펼쳐든 김정호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그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는데 쌀 몇 섬, 비단 몇 필 등 촌장이 착복한 내역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고 맨 뒷장에는 붉은 얼룩과 함께 흐릿하게 쓰인 연화의 글씨가 발견되었습니다. 촌장님의 죄를 밝히려다 일이 갇히게 되니 원통하고 원통하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죽음을 앞둔 사람의 절박함이 그대로 묻어 있어 듣는 이들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글을 읽어 내려가는 선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명확했고 그 소리가 사당 안에 울려 퍼질 때마다 촌장의 죄는 명백하게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변명의 여지는 없었고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의심에서 확신으로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바뀌어 타올랐습니다. 촌장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듯 고개를 떨구고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는데 그의 입에서는 잘못했다. 살려만 다오 하는 비굴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마을 사람들의 표정은 싸늘하기 그지없었고 오히려 그동안 속아 살아온 세월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한 노인이 앞으로 나서 촌장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외쳤습니다. 네가 사람이냐, 자식 같은 아이를 그리 무참하게 죽이고도 뻔뻔하게 마을 어른 행세를 해 천벌을 받을 놈. 노인의 일갈에 다른 사람들도 동조하며 촌장을 향해 손가락질을 퍼부었고 사당하는 성난 군중의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김정호는 흥분한 사람들을 진정시키며 손을 들어 올렸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사적 제재가 아니라 억울한 영혼을 위로하고 죄를 공명정대하게 묻는 일임을 상기시켰습니다. 여러분 분노는 이해하지만 우리는 법도에 따라 이 자를 관아에 넘겨 죄값을 치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이 차가운 바닥 어딘가에 묻혀 있을 연화 낭자의 시신을 찾아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는 일입니다. 선비의 차분한 말에 사람들은 이성을 되찾고 숙연한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함이 밝혀지는 순간 사당 안을 감돌던 음산한 기운은 거짓말처럼 옅어지고 대신 슬프고도 애잔한 공기가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열린 사당 문으로 한 줄기 바람이 불어들어와 촛불을 흔들었는데 그 바람은 차갑지 않고 훈훈한 기운을 담고 있어 마치 연화가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는 듯 했습니다. 김정호는 장부를 덮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마음속으로 묵념을 올렸고 마을 사람들도 촌장을 포박한 채 잠시 고개를 숙여 죽은 이를 애도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죄를 지은 자를 심판대에 세우고 상처 입은 마을을 치유하는 일뿐이었습니다. 밤은 깊어 새벽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비로소 진정한 아침이 밝아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당 밖 숲속에서는 부엉이가 슬피 울며 이 기막힌 사연을 산신령에게 고하는 듯 했습니다. 사당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횃불이 타닥타닥 타오르는 소리만이 숨 막히는 정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김정호가 지목한 제단 및 흙바닥을 파내려가는 청년들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혔고 그들을 지켜보는 마을 사람들의 눈동자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여 일렁거리고 있었습니다. 흙을 한 삽 한 삽 퍼낼 때마다 귓물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비릿한 흙내음이 올라왔는데 그것은 단순한 흙냄새가 아니라 오랫동안 묻혀있던 슬픈 사연이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내뿜는 한 맺힌 숨결과도 같았습니다. 얼마나 팠을까. 쇠스랑 끝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리는 둔탁한 소리가 났고 청년들이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하얀 뼈의 일부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일제히 숨을 들이켰고 몇몇 아낙네들은 차마 눈을 뜨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드러난 유골은 낡고 사가버린 옷가지에 쌓여 있었는데 그 옷은 3년 전 연화가 즐겨 입던 색동저고리의 빛바랜 흔적을 간직하고 있어 보는 이들의 가슴을 미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처참한 모습이었지만 가지런히 모은 두 손과 웅크린 자세는 그녀가 죽는 순간까지 얼마나 큰 고통과 공포에 떨었을지를 짐작하게 하여 사당하는 순식간에 통곡의 바다로 변했습니다. 김정우는 쓰고 있던 갓을 벗어 가슴에 대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고 입고 있던 도포를 벗어 차가운 흙바닥에 누워있는 유골을 조심스럽게 덮어주었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억울함은 밝혀졌고 당신을 해한 자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선비의 나지막한 목소리는 울음 섞인 사당 안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키며 죽은 자의 영혼을 위로했습니다. 죄인처럼 꿇어앉아 있던 촌장 최 씨는 자신의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더 이상 버틸 기력을 잃은 듯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분노에 찬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았지만 선비가 말한 대로 사적인 폭력을 가하는 대신 그를 단단히 포박하여 관아로 압송할 준비를 했습니다. 한때 마을의 왕처럼 군림하며 호령하던 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초라한 죄인이 되어 마을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감내해야만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김정우는 청년들에게 촌장을 일으켜 세우게 하고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자를 마을의 감옥이 아닌 마을 회관의 마당에 묶어 두어라. 날이 밝는 대로 관아의 포졸들이 올 때까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밤새 마을 사람들의 원망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야 할 것이다. 마을로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는데 비는 완전히 그치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은 연화의 유구를 수습하여 임시로 만든 들것에 싣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고 그 뒤를 촌장이 포박된 채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따랐으며 나머지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긴 행렬을 이루었습니다. 3년 동안 마을을 짓누르던 사당 귀신이라는 공포의 실체가 벗겨지고 그 자리에 추악한 욕망과 범죄가 있었음이 밝혀지자 사람들의 발걸음은 무거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후련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동안 누구 하나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들의 침묵 속에는 이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동이 트기 시작했는데 아침 햇살이 마을을 비추자 밤새 있었던 악몽 같은 일들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김정호는 지체하지 않고 마을의 유지 몇 명과 함께 인근 관아로 향하는 파발을 띄웠고 증거물인 이중 장부와 옥비녀를 잘 갈무리하여 관아에 제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촌장의 집 마당에 묶여있던 하인들도 주인의 몰락을 보고는 지레겁을 먹고 도망치려 했으나 마을 사람들이 길목을 지키고 있어 꼼짝없이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김정호는 그들에게도 죄가 있다면 물을 것이나 촌장의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따른 것이라면 정상 참작이 될 것이라며 동요하는 그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선비의 침착하고 공정한 일 처리에 마을 사람들은 깊은 신뢰를 보내며 그의 말에 전적으로 따랐습니다. 정오가 되기 전 관아에서 파견된 포졸들이 마을에 들이닥쳤고 붉은색 오라를 든 포졸들이 촌장을 인계받아 죄인 호송용 수레에 태웠습니다. 촌장은 수레에 오르면서 뒤늦게나마 마을 사람들을 향해 내가 잠시 미쳤던 게야 한 번만 용서해주게 하며 읍소했지만 사람들은 싸늘하게 등을 돌리며 그를 외면했습니다. 관아의 수령은 김정호가 제출한 장부와 노파의 증언 그리고 사당에서 발견된 시신을 증거로 삼아 촌장의 죄를 명백히 밝혀냈고 그에게 곤장 100대와 유배형을 내리는 동시에 횡령한 재산을 몰수하여 마을에 환원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사필 규정이라 인과응보가 따로 없네 하며 그제야 막혔던 속이 뚫리는 듯한 안도감을 내비쳤습니다. 악인이 떠난 마을에는 이제 슬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일만이 남았습니다. 김정호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화 낭자의 넋을 위로하고 마을에 낀 부정한 기운을 씻어내기 위해 사당을 깨끗이 청소하고 정성스러운 위령제를 지내줍시다라고 제안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찬성하며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각자의 집에서 빗자루와 걸레 그리고 제사상에 올릴 음식 재료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우물가에 모여 떡을 찌고 전을 부치며 그동안 연화에게 해주지 못했던 따뜻한 밥 한 끼를 준비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고 늙은 노인들은 지풀꼬와 금주를 만들며 부정한 기운이 다시는 침범하지 못하도록 기원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하나의 큰 가족처럼 움직이며 상처를 보듬는 모습은 실로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풍경이었습니다. 청년들은 김정호와 함께 다시 산 위 사당으로 올라가 대청소를 시작했는데 거미줄을 걷어내고 묵은 먼지를 털어내는 그들의 손길에는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썩은 마루판을 뜯어내고 새 나무를 깎아 끼워 넣었으며 쥐구멍을 막고 떨어진 문짝을 고쳐다는 망치질 소리가 산속에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물걸레로 바닥을 닦아내자 핏자국이 있었던 자리는
깨끗하게 지워지고 낡은 나무 본연의 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우는 사당 기둥에 붙어있던 해묵은 부적들을 떼어내 불태우며 이제 이곳은 원한의 장소가 아니라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을 모시는 신성한 곳으로 거듭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볕이 잘 들도록 주변의 잡목을 베어내자 사당 마당에는 따사로운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음침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아늑하고 평온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연화의 장례 준비가 한창이었는데 마을 최고의 목수가 나서서 가장 좋은 소나무로 관을 짰고 안악들은 고운 삼배로 수의를 지어 입혔습니다. 연고가 없어 장례를 치러줄 이가 없었던 그녀를 위해 마을 전체가 상주가 되어주기로 한 것입니다. 주막의 눈먼 노파는 연화의 머리를 빗겨주고 옥비녀를 꽂아주며 이제 예쁜 모습으로 좋은 곳으로 가거라 내 따라하고 오열하여 주변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관이 집을 나서 상여에 실리자 마을 사람들은 하얀 만장 완전을 앞세우고 이제 가세, 이제 가세. 북망산천 멀다 해도 함께 가니 외롭잖네 하며 구슬픈 상두가를 불렀습니다. 상여가 마을 길을 따라 움직일 때마다 집집마다 나와 곡을 하며 그녀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양지바른 언덕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연화의 묘를 썼는데 흙을 덮고 봉분을 다지는 청년들의 발길질 소리마저도 슬프지만 힘차게 들렸습니다. 김정우는 묘 앞에 서서 직접 지은 제문을 낭독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낭랑하면서도 애절하여 듣는 이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비바람 몰아치던 밤, 원통함을 호소하던 그대의 넋을 이제야 달래주니 부디 이승의 고통은 있고 저승에서는 나비처럼 자유롭게 날아다니소서. 선비가 제문을 태워 하늘로 날려보내자 신기하게도 연기가 흩어지지 않고 곱게 하늘로 올라가 사람들은 연화가 마음을 풀고 승천하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묘소 주변에는 마을 사람들이 가져온 들꽃들이 수북하게 쌓여 마치 꽃상여를 탄 듯 화사했습니다. 장례와 사당 청소가 모두 끝나자 마을 회관 마당에는 큰 잔치상이 차려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잔치가 아니라 죽은 이를 보내고 남은 산 사람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화합을 다지는 음복 샘플의 자리였습니다. 김정우는 상석에 앉아 마을 어르신들에게 술을 따르며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했고 어르신들은 젊은 선비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았어 정말 고맙네 하며 그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막걸리 잔이 돌고 따뜻한 국밥김이 피어오르자 얼어붙었던 사람들의 마음도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했던 눈빛들은 사라지고 자네 그동안 맘고생 많았지 우리가 너무 무심했어 하며 서로 사과하고 다독이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잔치마당 한편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마을에 다시 생기가 돌아왔음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김정우는 흐뭇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단순히 과거에 급제하여 입신양명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힘없는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민관이 되는 것임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촌장이 물러난 자리에 누구를 세울지 의논하다가 가장 덕망 있는 노인을 임시 촌장으로 추대하고 마을의 규약을 새로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다시는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봅시다. 사람들의 결의에 찬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지만 마을을 감싸고 있던 어둠은 이제 완전히 걷혔습니다. 사당 쪽을 올려다보니 더 이상 음산한 기운은 느껴지지 않고 노을빛을 받아 황금색으로 빛나는 지붕만이 평온하게 산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김정우는 마을 사람들이 건네는 술잔을 마다하지 않고 받으며 오늘 밤은 악몽 없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의 보찜 속에는 촌장의 집에서 찾은 낡은 책 한 권이 더해져 있었는데 그것은 촌장이 빼돌렸던 마을의 역사와 족보가 담긴 책이었습니다. 선비는 내일 아침 떠나기 전에 이 책을 마을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그들이 스스로의 뿌리를 지키며 살아가도록 당부할 생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무르익어가자 마을 광장에는 모닥불이 피어올랐고 사람들은 둥글게 둘러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금기시되었던 연화의 이야기도 이제는 슬프지만 아름다운 전설처럼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연화가 선비님 꿈에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평생 죄인으로 살 뻔했지. 누군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고 김정호는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어딘가에서 보고 있을 연화에게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모닥불 소리와 사람들의 도란도란 나누는 이야기, 소리가 어우러져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긴장과 공포로 가득 찼던 지난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 냄새나는 포근한 밤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마을에 내리쬐는 햇살은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눈부셨는데 마치 지난밤의 어둠과 슬픔을 모두 씻어내려는 듯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김정호가 잠에서 깨어 방문을 열었을 때 코끝에 스치는 공기는 더 이상 비릿하거나 무겁지 않았고 산들바람에 실려오는 흙냄새와 풀내음이 상쾌하게 느껴져 저절로 기지개를 켜게 만들었습니다. 마당에는 부지런한 참새들이 포르르 날아와 지저귀고 있었고 밤새 내린 이슬이 나뭇잎 끝에 매달려 영롱한 보석처럼 반짝이는 모습은 평화 그 자체였습니다. 선비는 지난 며칠간의 긴장과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보찜을 챙기기 위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는 다시 자신의 길 한양을 향한 과거길을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가 짐을 챙겨 마당으로 나오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는데 마을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나와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각자 집에서 가장 귀한 것들이 들려 있었는데 갓 쪄낸 따끈한 시루떡, 맑은 물이 담긴 호리병, 먼 길 갈 때 신으라며 촘촘하게 엮은 집신 등이었습니다. 김정우는 생각지도 못한 환대에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으나 마을 사람들의 표정은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임시 촌장으로 추대된 노인이 앞으로 나서며 선비의 두 손을 꼭 잡았는데 그의 거친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선비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선비님 덕분에 우리 마을이 다시 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 뒤에 서 있는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김정우는 노인의 손을 마주 잡으며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고 저는 그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억울한 이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어찌 특별한 일이겠습니까? 라고 답했습니다. 그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감동하였고 이 젊은 선비가 훗날 나라의 큰 인재가 될 것임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주막에 눈먼 노파가 지팡이를 짚고 더듬더듬 앞으로 나오자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었는데 그녀의 손에는 하얀 무명천으로 싼 작은 꾸러미가 들려 있었습니다. 노파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선비의 얼굴을 향해 손을 뻗었고 김정호는 몸을 낮추어 그녀가 자신의 얼굴을 만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노파의 거친 손길이 선비의 이마와 볼을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것은 마치 자식을 어루만지는 어머니의 손길처럼 따뜻하고 애틋했습니다. 젊은 양반. 부디 과거에 급제하여 이 썩은 세상의 빛이 되어주시구려. 내 비록 눈은 멀었으나 마음으로 당신의 앞길을 항상 비추고 있겠소. 노파가 건넨 꾸러미 안에는 말린 곶감 몇 개와 정성스레 수놓은 손수건이 들어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가진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귀한 물건들이었습니다. 김정호는 그 꾸러미를 소중하게 받아 품속 깊이 갈무리하며 어르신의 말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훗날 다시 찾아뵐 때는 더 당당한 모습으로 오겠습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자 마을 어귀에는 아쉬움의 탄식이 흘러나왔고 몇몇 아이들은 선비의 도포자락을 잡고 놓지 않으려 하여 어른들이 달래야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생사를 넘나드는 일을 함께 겪으며 그들 사이에는 피보다 진한 정이 쌓였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며 김정호는 다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염원을 등에 업고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을 입구를 지나 언덕을 오르다 뒤를 돌아보니 마을 사람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고 그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는 손을 높이 들어 화답하고는 다시 앞을 향해 힘차게 발을 내디뎠는데 발걸음 하나하나에 힘이 실리는 듯 했습니다. 험난했던 산길도 이제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고 울창한 숲도 그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그를 보호해주는 병풍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연의 모든 것이 그를 축복해주는 듯 바람은 땀을 식혀주고 나뭇잎 사이로 내리는 햇살은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그가 다시 그 낡은 사당 앞을 지나게 되었을 때 사당은 며칠 전의 흉물스러운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말끔하게 청소된 마당에는 햇살이 가득 들어차 있었고 새로 바른 창호지는 하얗게 빛나고 있어 마치 새 집처럼 단정해 보였습니다. 김정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사당을 향해 정중하게 읍을 하였는데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이 풍경을 울려 댕그렁하고 맑은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연화가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는 소리처럼 들려 선비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부디 저승에서는 고통 없이 행복하시오라고 빌며 사당을 뒤로 하고 한양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의 등 뒤로 멀어지는 사당은 이제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 머무는 평온한 안식처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을 꼬박 걸어 드디어 한양에 도착한 김정호는 곧장 과거 시험장으로 향했는데 전국에 내로라 하는 인재들이 모여든 그곳의 열기는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김정호는 그 어떤 경쟁자에게도 기죽지 않고 차분하게 자신의 자리를 찾아 앉아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시제 시대가 발표되자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산골 마을에서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백성들의 억울함, 탐관오리의 횡포, 그리고 정의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눈빛. 그 모든 것이 그의 붓끝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미사여구 대신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겪은 현실의 아픔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묵민관의 자세를 진솔하고 힘있게 써 내려갔습니다. 그의 글에는 진심이라는 가장 강력한 힘이 담겨 있어 읽는 이로 하여금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호소력이 있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며칠 뒤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는 날, 김정호의 이름은 가장 높은 곳에 당당히 적혀 있었습니다. 장원급제 그 소식은 삽시간에 장안에 퍼졌고 사람들은 이름 없는 시골 선비가 보여준 기적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임금님 앞에서도 그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백성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정치의 근본이라며 자신의 소신을 밝혔고 임금은 그의 고든 성품과 명석함을 높이사 그를 치하했습니다. 김정호는 어사화를 머리에 꽂고 금이 환영하였으나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고향에 계신 어머니와 산골 마을 사람들의 얼굴만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광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그를 믿고 지지해준 모든 이들의 덕분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김정호는 지방의 수령으로 부임하게 되었는데 그는 가는 곳마다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명관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는 항상 관아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 찾아와 하소연할 수 있게 했으며 밤늦도록 촛불을 밝히고 서류를 검토하며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도 생기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하늘이 내린 판관이라 칭송했고 그의 명성은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리 바빠도 매년 연화의 기일이 되면 사람을 시켜 그 산골 마을에 제수용품을 보내고 편지를 써서 마을 사람들의 안부를 묻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10수년의 세월이 흘러 김정호가 다시 그 산골 마을을 찾았을 때 마을은 몰라보게 변해 있었습니다. 흉년이 들고 도적대가 들끓던 옛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을 입구에는 물레방아가 힘차게 돌아가고 논밭에는 황금 물결이 일렁이는 풍요로운 고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백발이 성성해진 김정호를 한눈에 알아보고 버선발로 뛰어나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사또 나리가 오셨다. 우리 은인께서 오셨어. 사람들은 그를 둘러싸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아이들은 신기한 듯 그의 행렬을 뒤따랐습니다. 주막의 눈먼 노파는 이미 세상을 떠나 연화의 곁에 묻혔지만 그녀의 자식들이 주막을 이어받아 여전히 따뜻한 국밥을 팔고 있었습니다. 김정호는 곧장 연화의 묘소와 사당을 찾았는데 사당은 마을 사람들의 정성으로 더욱 번듯하게 단장되어 있었고 연화사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당 안에는 연화의 영정이 모셔져 있었는데 그림 속의 그녀는 더 이상 피를 흘리는 귀신이 아니라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고운 처녀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이곳에서 위령제를 지내며 마을의 안녕을 빌었고 신기하게도 그 후로 마을에는 전염병도 돌지 않고 농사도 잘 되어 모두가 그녀가 마을을 지켜준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김정호는 영정 앞에 향을 피우고 술을 따르며 그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소. 이 마을의 평화가 그 증거요라고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그날 밤 마을 회관에서는 다시 한번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옛날처럼 모닥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김정호와 마을 사람들은 밤이 새도록 회포를 풀었습니다. 늙은 노인들은 그때 선비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다 죽었을 것이여 하며 예니를 추억했고 젊은이들은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날 밤의 이야기를 귀동냥으로 들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김정호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는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불의에 맞서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보름달이 휘영청 밝게 떠올라 마을을 비추고 있었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는 마치 평화의 노래처럼 감미롭게 들렸습니다. 김정호는 마을 촌장의 집 사랑방이 아닌 예전에 묵었던 그 주막의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비단 이불도 아니고 화려한 병풍도 없었지만 그에게는 그 어느 곳보다 편안하고 아늑한 잠자리였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달빛이 은은하게 스며들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그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억울한 원혼이 없고 죄 지은 자가 부끄러움을 알며 착한 사람들이 복을 받는 세상, 내가 꿈꾸는 세상이 바로 이런 곳이 아닐까. 그의 입가에는 편안한 미소가 머물렀고 곧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연하를 만났는데 그녀는 말없이 그에게 깊은 절을 하고는 꽃비가 내리는 하늘 저편으로 훨훨 날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그 후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고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촌장의 최후를 떠올리며 스스로를 경계했습니다. 산골 마을의 그 낡은 사당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피하는 곳이 아니라 누구나 억울한 일이 있으면 찾아가 마음을 털어놓고 위로받는 치유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바람이 부는 날이면 사당의 풍경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지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연화가 마을 사람들에게 보내는 안부 인사라고 믿었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강산은 변해도 사람을 사랑하고 정의를 믿는 마음만은 변하지 않고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김정호가 남긴 청렴과 애민의 정신은 후대에도 귀감이 되어 많은 선비들이 그를 본받아 바른 길을 가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산골 마을은 정의로운 마을이라는 별명을 얻어 대대로 평화롭고 넉넉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비가 오는 밤이면 할머니들은 손주들을 무릎에 눕히고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착하게 살면 하늘이 돕고
조상이 돕는단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이야기를 듣다 스르르 잠이 들고 꿈속에서 정의로운 선비가 되어 나쁜 무리를 물리치는 꿈을 꾸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그 산골 어딘가에는 김정우와 마을 사람들이 함께 지켜낸 사당이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혹시 삶이 고단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 마음이 답답할 때면 마음속으로 그 사당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귀를 기울이면 바람결에 실려오는 맑은 풍경 소리가 당신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줄 것입니다. 걱정 말아요. 모든 것은 결국 바른 곳으로 돌아갑니다라고 속삭이면서 말이죠. 밤이 깊었습니다. 하늘의 별들은 여전히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다는 듯 반짝이고 달님은 온 세상을 포근하게 감싸 안고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자리에도 맑은 바람이 불어와 근심 걱정 모두 날려보내고 따뜻하고 평온한 기운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착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 모두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등불을 끄고 편안히 눈을 감으세요.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고 밤바람이 창문을 가볍게 두드리는 평화로운 밤입니다. 부디 좋은 꿈 꾸시고 내일 아침에는 더욱 맑고 개운한 몸과 마음으로 깨어나시기를. 안녕히 주무세요.